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다 끝낼 건데, 다 끝내고 다음 주는 조직론은 넘어갈 건데, 자, 오늘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죠. 축구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빨리 끝낼 확률은 조금 적죠. 예. 자, 그래서 정책론은 개관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 그다음 정책 분석 및 결정, 그쵸? 그 다음 어떤 거였어요? 정책 집행,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오늘 할 게 정책 평가예요. 오늘까지 하면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 9문제 정도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9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평가에서는 당연히 집행까지 했으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에서 좀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평가에서는 보면 평가의의에서는 자, 책은 351페이지고 요약집은 그쵸? 요약집은 81페이지죠. 아니지, 84페이지. 5페이지, 85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평가가 뭐냐? 개념이 나와 있죠. 평가하는 거죠, 개념. 그래서 정책평가 개념이 나와 있고, 자, 정책평가는 정책 대안이 의도한 대로 집행됐는지, 설정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그럼 정책평가 목적은 뭐냐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정책평가 목적은 정책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책 과정상의 책임을 확보해주고, 이론 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를 한다. 평가를 해봄으로써 어떤 부분 잘했고 잘못했고를 알 수 있으니까 이론을 구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정책 과정상의 책임도 확보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거 정책평가의 기준. 그래서 정책평가의 기준,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나카무라 스모루드에서 5가지 기준을 밝혔다. 효과성 대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 주민 만족도, 그 다음 수요자 대응성, 체제 유지도, 그쵸? 5가지가 있다. 그럴 때
기준이 나카무라 스모루라든가 도의 기준이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있는 거 효과성, 효율성, 효과성 뭘 말한다? 목표 달성도. 효율성은 뒷분의 산출이 최대가 되는 것. 그다음 주민 만족도. 정책 대상인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여부겠죠. 그다음 수혜자 대응성. 자, 우리가 어떤 거 정책 수혜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정도. 그래서 주민 만족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체제 유지도. 그래서 국가 체제나 정부 집행기관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기타 여러 학자들의 정책평가 기준에서도 보시면 특히 돈 있죠. 돈, 효과, 그다음 능률성, 적정성, 형평성, 반응성, 적절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 부분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에는 안 나와서도 한 번쯤 봐주시기 바라고. 자, 정책평가 단계 86페이지 보니까 평가 이 단계에서는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순서. 자, 정책 개요 작성 및 정책 목표를 규명하고 쭉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완료, 피드백 있죠. 마지막 단계는 항상 피드백이고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세우는 것. 첫 번째, 마지막 단계는 피드백. 이건 출제가 됐었죠. 한번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평가성 사정이란 말도 중요해요. 평가성 사정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모학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 직전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래서 예비적인 평가예요. 평가하기 전에 미리 이 평가를 해도 되는지, 평가의 가치가 있는지, 그렇죠?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보는 걸 뭐라 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평가성 사정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여기 평가성 사정도 시험에 잘 나오고 거기 있는 단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평가성 사정. 그러면 여기 의의에서 알아둬야 될 게 기준 꼭 알아두시고, 특히 나카무라 스모루의 기준, 그 다음 단계 알아두시고, 그 다음 평가성 사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다. 평가성 사정.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평가의 유형. 사실은 평가의 유형도 출제가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이에요. 평가 유형에도. 그래서 거기 어떤 평가가 있다 그랬습니까? 평가 유형은 평가 시기에 따라서는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시기에 있어서 시기로 나눴을 때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형성평가하고 총괄평가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성평가를 주장했던 스크리븐이 형성평가를 처음으로 제안했었고, 스테이크라는 사람이 평가의 전문가입니다. 스테이크. 신들 먹는 스테이크 아닙니다. 스테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만들 때 요리사가 맛보는 것은 형성평가다. 근데 손님이 맛보는 건 총괄평가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 때 왜 요리사가 맛을 봐요? 요리를 할 때 왜 요리사가 맛을 봐? 음식 맛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향상,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형성평가는 어떤 게 목적이냐면 개선, 향상이 목적이고 항상 뭐 해야 되겠어? 맛보고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성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래야 뭐 할 수 있겠어? 개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총괄평가는 손님이 맛보는 것. 손님이 맛본다는 건 뭘 말해요, 쌤? 손님이 맛본다. 최후의 판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판정의 목적이 있어. 판정 또는 비교. 다른 음식점하고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손님이 맛보고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그렇죠. 그 음식점 문 닫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총괄평가는 자, 보통 어떤 정책을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누가 국민이 또는 주민들이 판단하는 걸 우리가 총괄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형성평가는 실제 뭐 하는 사람, 정책을 하는 사람들, 또는 물론 외부 전문가도 평가하지만 주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평가하겠죠. 요리사가 평가한다고, 요리를 만든 사람이. 그런 부분만 잘해두면 과정평가, 도중평가, 진행평가 등으로 불린다. 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주로 누가 한다? 내부 평가자, 외부 평가자.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총괄평가는 평가자들이 합니다. 요 평가자들. 두 번째 보니까 이 평가 결과는 정책 프로그램의 지속, 중단, 확대 등 정책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정책이 집행된 후에 수행하는 평가. 그래서 시기별이니까 평가는 시기적으로 과정 중에 내부나 외부 자, 그 다음 평가 목적에 따른 구분. 그래서 과정평가하고 영향평가. 목적이. 그래서 과정평가는 평가의 대상의 집행과정인 평가로서 다시 평가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와 집행과정평가로 구분된다. 협의의 과정평가는 정책 효과를 결과라고 정책 수단을 원인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되 도중에 개입되는 매개 변수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하려는 평가를 말한다. 그런데 영향평가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정책에 따른 변화가 평가 대상이고 정책이나 사업이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 이런 것은 이 영향평가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자, 거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특성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영향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과정평가는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거야. 이 정책이 이런 효과를 정확히 거뒀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영향평가는 이 정책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평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 환경 영향평가는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정책 분석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정책 분석은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들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의 영향평가들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기술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원래 정책 분석과는 다소 다르다. 원래 정책평가는 사업이나 정책의 집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이 영향평가들은 사전에 예측하는 거, 이런 에타평가라고 그러죠. 예비타당성 평가, 예비타당성 평가로 미리 평가해보는 거.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경남 가덕도 신공항에 세운다 할 때 예비타당 환경 영향평가로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영향평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향평가를 읽어보면 끝나고 나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원래 의미의 영향평가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 같은 건 사전에 하는 거잖아. 봐봐. 가덕도를 건설하고 이 가덕도 건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건 영향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 영향평가는 가덕도를 하기 전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리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환경 영향평가나 이런 영향평가는 실제 실질적 의미의 영향평가는 아니죠. 그렇죠? 그것만 잘 구분해 주면 돼요. 유형에서는 주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형성 총괄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양적평가는 다 알죠? 수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 질적평가는 그러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프로그램 논리평가하고 논리모형과 목표모형이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쌤 제일 뒤쪽에 오늘 자료에서 제일 뒤쪽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보는 거. 자, 거기 먼저 지원 활동 산출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쉽게 해서 자 봐봐요. 이건 뭔지 봐봐. 학생들이 오늘 이번에 기말고사 90점 맞아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기말고사 봤는데 95점 맞았다 그러면 패스. 85점 맞았다 그러면 넌 패스, 이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죠. (280억) 계획자문 냈으면 되죠. 이런 목표 중심 평가인데, 논리 프로그램 평가는 이렇게 알아보는 평가.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평가. 어떤 목표를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과관계가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걸 논리 프로그램 평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행정정보공동위원회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거기 지금 투입자원, 집행활동, 산출 결과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 인과관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돼요, 쌤. 문제를 보면서. 자, 먼저 평가 1번 한번 볼까요? 메타평가 설명 안 했네. 메타평가는 뭘 말해? 메타평가는 우리가 메타 또는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
자, 쌤 여기 봐. 초인지가 봐요. 초인지가. 인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그 사고하고 조절하는 거야. 초인지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사고하고 조절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또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 메타인지. 그러면 메타 평가는 뭘 말하냐? 평가를 평가해 보는 거야. 평가를 평가해. 자, 만약에 이런 거라고 대표적인 메타 평가.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냈어. 자기가 중간고사 냈는데 내가 낸 중간고사가 잘 냈는지 평가해 보면 이것도 평가잖아. 근데 이게 잘 냈는지 또 평가하니까 또 평가잖아. 이걸 무슨 평가라고 그래? 메타 평가. 그러면 자, 뭐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다. 그럼 이 평가가 잘 됐는지 또 평가해 보는 걸 뭐라 그래? 메타 평가라고 그런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럼 거기 1번 문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총괄 평가는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정확히 맞죠? 2번 메타 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를 자체 체제를 평가해서 정책 평가 질을 높이고 결과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맞죠? 그다음 평가 사정은 영향 평가 또는 총괄 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 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틀렸죠? 평가성 평가는 사정은 뭐라 그랬어? 어떤 평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평가할 가치도 없어. 그럼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죠? 돈 만들겠죠? 이게 과연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걸 우리가 평가성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형성과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이 있으며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평가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정책 평가 절차 중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쌤, 정책 평가 절차 중 마지막 단계는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세우는 것, 마지막 단계는 피드백 해주는 거. 그렇죠? 피드백을 우리가 환류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서 뭘 찾으면 되겠어요? 환류를 찾으면 되겠죠? 다음 몇 번? 4번. 그 다음 3번 문제는 우리 선생님 빨리 풀어봐. 3번 문제. 3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총괄 평가는 정책 집행이 종료 후에 맞죠? 그다음 형성 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업 목표와 인과성들 평가하는 건 맞고, 그다음 3번 총괄 평가는 주로 내부 총괄 평가는 손님이 맛보는 거라고 그랬죠. 요리사가 맛보는 게 아니죠. 주로 그러면 내부야 외부자야? 외부자가 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 백종원 보면 어때요?
거기 음식 오면 손님이 많이 맛보죠. 아니, 이 요리사가. 그 이유는 좀 더 개선하려. 이 형성이란 말이 개선이란 뜻이야. 향상, 개선.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맛보니까 그걸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그러고. 자, 마지막에 손님들 뭐 출동시켜서 맛보게 하죠. 그건 총괄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점에 대해 최종적인 뭐 하기 위해서?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평가 유형에서는 다 풀어버립시다. 평가 유형에서는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54페이지 356페이지 미안해요. 356페이지. 자, 정책평가 유형에서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맞죠? 정책평가 유형에서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학 목표와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맞고, 3번 정책평가 유형에서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평가자 아니라고 그랬죠? 외부평가자라고 그랬고, 4번 정책평가 유형에서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자 및 외부평가자 자문에 의한 평가. 그러니까 요리사가 맛보는 거 내부자 맞죠? 그 다음 외부자가 왔다 하더라도 외부자가 직접 평가에 자문해줘. 우리가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자문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평가자는 자문하는 거죠. 자문해서 자문의 평가를 진행하되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책 잠정자 등을 돕기 위한 것이다. 맞죠? 일단 정책 담당자가 마치 요리사하고 똑같은 거야. 정책을 하는 요리사, 그렇죠? 그 다음 정책평가 유형에서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6번 정책평가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쵸?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를 왜 평가해보고 했어? 내가 중간고사를 잘 냈는지 평가해봄으로써 내가 중간고사의 질을 높일 수 있겠어, 없겠어? 그 다음에 이거 평가 자료를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7번 정책평가 유형에서 평가성 사정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가 아니라 실시하기 전에 있는지 8번 정책평가 유형에서 형성평가란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피드백, 평가 결과 나중에 순서는 나중에 청킹으로 암기하면 되니까 되죠. 총성 효과성, 효율성 다 들어있었죠. 효과성, 능률성 다 있었죠. 당연히 평가 아주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고 핵심적인 검토 대상이죠.
12번 정책평가 종류는 평가 추천에 따른 분류에서 자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죠. 시민단체 평가는 외부적 평가 맞죠? 13번 정책평가 종류에서 평가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 기능 여부와 평가 결과 프로그램 개선 가능성을 진단하는 예비적 정확한 지금 평가 사정에 대한 정의죠. 14번 정책평가 방법을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 모형은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선생님 여기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정책적 평가 방법을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 모형은 프로그램이 해결하는 정책 문제 및 정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 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 모형은 정책을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와 중간 목표들을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 알아보는 건 무슨 평가겠어? 목표 모형이겠죠? 그러겠죠? 자, 이거 두 개 돼. 이건 뭘 알 수 있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인과적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봐. 여기서도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 이 결과가 안 나왔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책평가 방법을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 모형은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하나 나왔어요. 문제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 어떻게 하냐면 이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했니 안 했니 그건 안 밝혀주죠. 만약에 쌤 목표 중심 모형은 지난번 같이 오클랜드시 사업을 할 때 자, 몇 명을 고용하기로 했어. 3,000명 고용이 목표적인 흑인들의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판단하면 뭐가 되겠어? 목표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과정. 자, 한 문제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크게 어려울 필요는 없고. 자, 이제부터 좀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정책평가 유형까지 봤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걸 좀 보면 되겠어? 시험 문제 우리가 형성 총괄 평가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평가성 사정, 그렇죠? 이 부분만 조금 더 평가 사정이나 메타 평가 이런 요소들만 잘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평가에서 이제 거기 정책 평가 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쌤, 정책이라는 건 A라는 정책을 써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정책이죠. 그 다음 이 효과를 잘 가져왔는지를 뭐 하는 거? 평가하는 거죠. 자, A라는 정책을 썼어. 코로나 정책을 썼다. 코로나 방지 정책을 썼다. 그러면 얼마나 코로나가 방지했는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어떤 거 도로 같으면 도로를 증축함으로써 또는 도로를 넓게 함으로써 얼마나 속도가 개선됐는지 또는 뭡니까 교통사고는 얼마나 예방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걸 무슨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독립변수. 그렇죠? 이걸 무슨 변수?
종속 변수. 그러니까 쉽게 이건 원인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원인 변수고, 이걸 뭐라 그래? 결과 변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정책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교통신경들이 연말에 음주 단속을 했어. 그러면 음주 단속이라는 그런 정책이 얼마나 음주운전자들에게 효과를 줘서 음주운전을 줄였는지 그거 알아보는 것이, 그러면 원인 변수가 뭡니까? 음주 단속. 결과 변수는 얼마나 음주가 줄었는지, 이게 결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봤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 인과관계라 그래. 인과관계. 그러면 여기다 조금 쓸게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밀이라는 사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거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그렇죠. 350페이지 제일 밑에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조건, 미리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이게 사실 좀 중요해요. 사실은 세 가지 원칙. 자, 인과관계.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상관관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뭐만 알아보는 거야? 상관만 알아보는 거야.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려고. 그런데 정책평가는 뭐하고 알아보려고? 원인하고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 시간의 선행성. 이걸 독립변수의 선행성이라고 그래. 시간의 선행성을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립변수의 선행성이라고도 한다.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정책평가니까. 자, 선생님들이 소방서 앞에서 관찰해봐. 그래서 출동 소방차 수와 화재 크기를 재보려고 한다고 그래봅시다. 이게 X축, Y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분명히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어? 소방차가 한 대 출동했네? 그럼 화재 크기 보니까 100만 원. 2대 출동했네? 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큰 곳에 큰 빌딩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한두 대만 출동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10대 출동하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대강 굉장히 높은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제가 한번 봐봐. 소방차 수하고 화재 크기는 상관이 있다, 맞다, 틀리다? 상관 있잖아. 소방차하고, 그쵸? 상관은 있잖아. 서로 관계는 있잖아. 그쵸? 그런데 한번 제가 인과관계로 해볼게요. 소방차가 많이 출동하니까 화재가 크게 났다. 보통 X축이 원인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건 뭐가 뒤집혔어? 시간의 선행성이 뒤집혔죠. 화재가 나니까 출동한 거지, 소방차가 출동하니까 화재가 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시간의 선행성. 그러면 상관관계는 이런 거 안 보구나. 단지 뭐만 보구나. 관계가 있는 것만 보구나.
그러니까 소방, 출동 소방차 수와 화재 크기는 상관관계가 높다? 맞아. 인과관계가 있다? 아니야. 그쵸? 무슨 말씀인지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축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이런 정책을 쓰는 원인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효과가 먼저 있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걸 뭐라 그런다? 시간의 선행성, 독립변수의 선행성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야 인과관계가 된다. 그렇죠? 자,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있어? 동시 변환성 또는 상시 연결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쉽게 해서 정책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보여야 돼.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면 여기도 이만큼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폈을 때 노인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노인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관계 있는지 알아봤어. 그러면 자, 만약에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줄 때하고 50만 원 줄 때, 70만 원 줄 때, 100만 원 줄 때 어때야 되겠어? 똑같으면 의미가 없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여기도 변하면 여기도 변해줘야 되겠죠. 그게 상시 연결성 또는 동시 변환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경쟁가설 배제. 즉 가해 변수를 뭐 해야 돼? 통제해야 돼. 경쟁가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말고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경쟁가설 또는 가해변수라고 그래. 가해변수. 자, 다시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경쟁가설 또는 가해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배제돼야 되겠죠? 자, 아주 편하게 쉬운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 지자체에서 이 환경에 대한 PR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어. 그러면 얼마나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인가. 특히 이 A 지자체에서는 하천이 되게 좀 문제가 오염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 오염에 대해서 환경 캠페인을 벌이자. 그래서 봤더니 오염이 캠페인을 한 달을 벌였더니 오염이 세상에 50%나 줄었어. 시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여서 비도 많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오염 공장들이 너무 비가 많아서 문을 닫는 날이 많아. 그럼 캠페인 때문에 그래? 환경오염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아서 그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A 박사가 사람들이 너무 이 IF 되고 나서 활성화 지수가 너무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에 대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박사가 자기가 생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야.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집단에다가 조사를 했더니 처음 하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활성화 지수가 30밖에 안 돼. 살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굉장히 낮죠, 활성화 지수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났더니 60으로 올랐어. 야, 2배나 효과가 좋다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마침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이 당첨된 거야. 단체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구입한 거야, 복권을. 근데 복권이 당첨돼 버렸어. 그래서 같이 돈을 나눠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생활성화 프로그램 때문이야, 아니면 복권에 당첨된 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 여기 이제 생활성화 프로그램 독립변수고, 활성화 지수가 얼마나 향상됐는지가 정속 변수죠.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껴버렸어? 복권을 샀다는 게 껴버렸어.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활성화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럴 때 복권 산 거 이게 배제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겠어, 없겠어요?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밀이라는 사람이 인과관계를 알려면 3가지가 충족돼야 원인과 결과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부분 정체평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뭘 알아보려고 그래?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 원인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이 정책의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이 경쟁 가설을 배제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는 거기 있는 거기 3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거 말드립니다. 이 부분 그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가 이제 경쟁 가설이라는 것, 가해 변수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거기 어떤 게 있습니까? 제3변수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 어떤 억제변 허위변수는 어떤 거라 그랬어? 자, 경쟁가설에서 먼저 어떤 거? 허위변수. 그러면 쌤, 변수를 봅시다. 우리가 정책은 독립변수, 그다음 그 효과는 정속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해 변수 또는 경쟁, 지금부터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 말고 가해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둘의 인과관계를 왜곡시키는 것들. 먼저 허위 변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요즘 실험률이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무엇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어떤 거?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이 높아졌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여기에 X축이 프로그램 참여겠죠? 당연히 원인 변수. 그다음 여기는 소득이겠죠? 결과니까. 참여한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소득이 높아졌네. 야, 그러면 거의 어떤 것에 프로그램 참여시키는 거? 실업자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소득을 높였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다? 거기 보니까 성취 동기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겠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겠어. 그렇죠? 그다음 사실은 소득이 뭐 한단 말이야. 이 성취 동기가 소득에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 성취 동기가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취 동기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아주 높은 사람들을 따지고 봤더니 전혀 참여하고 소득하고 전혀 관계가 없게 나와버려. 다시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걸 통계했다고 그러냐면 성취 동기가 이렇게 좌우하게 되잖아. 그러면 성취 동기가 똑같은 사람들 또는 성취 동기가 없거나 아주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프로그램 참여하고 소득은 전혀 상관이 없게 나와. 결국은 그런 뭐 때문이란 말이야. 성취 동기가 높았으니까 프로그램 참여했고, 그래서 또 높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소득이 더 높아졌겠죠. 결국은 프로그램 참여하고 뭐하고는 소득하고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아까 강오염에 대한 캠페인을 했어. 그랬더니 오염이 많이 향상됐어.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 장마가 그치고 다시 오염 기업들이 다시 활동하고 문을 열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또 똑같아. 그럼 결국은 순전히 무슨 효과야? 오염을 배출한 기업들이 그때 비가 많이 오고 또는 코로나 시국이라 그럴까요?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뭐 하니까? 공장을 잠시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캠페인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무슨 변수라고 그래? 그러면 아예 없는데 있게 만드는 변수를 무슨 변수? 허위 변수라고 그래. 자, 혼란 변수. 자, 그냥 선생님들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 혼란 변수는, 허위 변수는 없는데 쉽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혼란 변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말 그대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정립 변수, 종속 변수 상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게 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있긴 있는데 너무 크게 나오게 하거나 너무 적게 나오게 하는 거. 이걸 무슨 변수라고 그런다? 혼란 변수라고 그래. 혼란 변수. 그렇죠? 자, 쉽게 말해서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캠페인이 효과는 있었어. 그런데 아까 같이 그냥 50%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10% 효과밖에 없었는데 아까 뭐가 되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거기 문을 닫았죠. 그렇죠? 그래서 50%나 나오게 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이 문 닫는 행위는 이때는 무슨 변수로 작용하겠어? 혼란 변수로. 다시. 자, 선생님 봐봐. 어떤 변수가 항상 어떤 변수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 그래서. 자, 여기 같이 거기 있는 것은 둘 다 어때? 프로그램 참여가 소득에 영향을 주긴 해. 그런데 어떤 거? 성취 동기가 두 쪽에다 영향을 주니까 훨씬 더
소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긴 하는데 그걸 크게 나오게 하거나 더 적게 나오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혼란 변수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이제 차이만 정확히 가면 허위 변수는 없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한다. 여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다. 대신 더 크게 또는 더 적게 나타나게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 거기, 자, 이 선행 변수, 매개 변수, 그 다음 억제 변수, 왜곡 변수. 자, 여기서는, 여기 봐봐, 이제. 여기하고 허위 변수하고 이제 좀 반대로, 억제 변수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실제로 뭐가 있는데, 억제 변수 보니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관계를, 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이거 거꾸로 돼 있죠?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뭐라 그런다? 억제 변수라고 그런다. 그렇죠? 자, 억제 변수는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 없도록 하는 것. 자, 자, 여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있어. 그런데 아예 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억제했다. 억제 변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억제 변수가 있고 그 다음 어떤 게 있습니까? 왜곡 변수는 어떻게 하는 거? 왜곡 변수는 이건 유명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쌤 드립게임이라는 사람 알아? 드립게임이라는 사람? 드립게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 자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드립게임을 하기도 전에 그냥 자살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자살률이 높아.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나와버린 거야. 왜냐면, 잘 봐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자살률이 높았는데, 보니까 기혼자는 나이가 있어, 없어? 미혼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으죠? 그러면, 이를테면, 기혼자, 미혼자가 존재하는 30대,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죠? 30대에서 봤더니 미혼자가 훨씬 더 자살률이 높아. 결국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나이가 반대로 나오게 해버렸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왜곡 변수로 그런다. 왜곡 변수. 그렇죠? 자, 변수를 조금 더 봐야 돼. 지금 이건 어떤 거야? 자, 봐봐. 다시 한번은요. 허위 변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억제 변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도록 하는 거. 그쵸? 그 다음, 왜곡 변수는 반대로 나오게 하는 거. 그쵸? 결과가 반대로 나오게 하는 것. 이제 세 개 변수 좀 구분하기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선행 변수하고 어떤 거? 그렇죠. 매개 변수하고 조절 변수.
선행과 매개와 변수를 조금 보겠습니다. 변수. 자, 거기 매개 변수는 뭐라고 돼 있어? 일단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의 선행에 그 다음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정석 변수 사이에서 매개하는 변수로 독립 변수 결과이면서 정석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런 건 어떤 건지 대강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 변수 줘서 정석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선행 변수.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하고 정석 변수 사이에서 매개 변수, 그 다음 정석 변수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 변수이면서 정석 변수의 원인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조절 변수는 혼란 변수랑 혼란 변수의 일종이야. 사실은 독립 변수하고 정석 변수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 영향을 있긴 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부모 소득이 무엇에 영향을 줘서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높여서 무엇이 있어서 학업성 지도를 높인다. 그러면 부모의 소득이 학업성 지도를 높이는 건 맞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학생들의 교육비가 높아져서, 그렇죠? 여기는 원인 변수, 부모 소득이 없으면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높일 수가 없겠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학생들이 자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성취도 높아져 안 높아져? 과외 많이 받으면 높아지죠. 그렇죠? 이럴 때 이걸 무슨 변수라고 그래? 매개 변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거니까 잘 봅시다.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교수 방법이 학업성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어. 그렇죠? 그러면 강의식하고 뭐하고 토론법하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는데 자, 남학생, 여학생이야. 강의식이 만약에 강의식을 할 때 50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 토론으로 하니까 그렇지. 남학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 강의식, 토론식. 남학생은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 토론식으로 하니까 10이 향상됐어. 그래서 60이야. 여학생은 자, 이게 남학생은 이런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남학생 그래프. 여학생은 강의식으로 할 때는 30이야. 여학생은 30이었어. 강의식으로 할 때는 여학생은. 그런데 토론식으로 하니까 70이야. 이건 여학생으로 합시다. 그러면 강의식보다는 토론식의 학업성 지도를 높이는 건 맞죠? 그런데 무엇에 따라 달라? 남학생일 때하고 여학생일 때하고 성적이 훨 다르죠? 이런 것들을 조절 변수라고 그래요. 조절 변수.
그러면 이 효과를 잴 때 이 남학생을 대상으로 쟀는지 여학생을 대상으로 쟀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걸 조절 변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여기 봐봐 그냥. 그러면 봐봐. 이 조절 변수는 아까 혼란 변수와 비슷하게 독립변수, 정소변수가 영향이 있긴 있는데 어떤 걸 재느냐에 따라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여학생에게 보면 강의식보다 토론식 훨씬 더 크게 나타났죠. 근데 남학생 가지고 재면 별로 20바퀴 변한 게 없어. 저렇게 변했어.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둘을 합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 따라서 뭐가 돼?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고, 이걸 조절 변수라고 그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이 변수하고 이 변수를 구분해서 보시면 돼. 사실은 이 변수들은 여기에 좀 가깝고, 자, 다시 한 번만. 허위 변수는 어떤 변수라고요?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가 관계없는데 불구하고 있게 만드는 거. 여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건 억제 변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게 만드는 거. 그쵸? 자, 그 다음. 자, 봐봐. 아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돼. 자, 선생님, 봐봐. 아까 무엇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데, 캠페인에 대한 오염 캠페인의 효과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때 호황기야. 그래서 오염 공장들이 가동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전혀 변동이 없는 거야. 오염 물질은. 오염물질이 만약에 뭐 50톤이다 그러는데 똑같이 50톤이야. 근데 효과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까 가동률이 더 높아져 버렸다고 그랬죠. 그럼 이 캠페인이, 오염 방지 캠페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럴 때 뭐라 그래? 억제 변수로 이야기한다.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좀 쉽시다. 자,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선행해야 된다? 시간의 선행성, 독립변수가 선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동시에 변화해야 된다. 또는 상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경쟁 가설 또는 가해 변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해 변으로 많이 있는 것들이 어떤 거다? 허위 변수라는, 변수에는 독립 변수, 정속 변수 말고 가해 변이로 허위 변수라는 게 있다. 허위 변수는 뭐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립과 정속이 전혀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인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그냥 할 때 뭐 이를테면 한 가지 그냥 합시다. 오염 캠페인을 했을 때 어떤 경우? 불황이 와버린 경우. 그래서 오염 공장에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전혀 없었는데 50톤이었는데 30톤으로, 오염물질 40톤으로 만약에 50톤, 40톤으로 줄으니까 효과가 10톤이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게 뭐다? 허위 변수. 만약에 자, 어떤 거 혼란 변수는 있긴 있는데 자, 있었어. 캠페인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10톤 줄어들 정도 효과는 없었어. 2톤 정도 줄어들 효과는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뭐 이를테면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들이, 오염 공장이 안 돌아간 거야. 조금밖에. 그래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혼란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실제로 뭐였는데 캠페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한다? 마치, 자, 그렇죠. 호황기에서 더 많이 돌려버린 거야, 오염기업을. 그래서 50톤이야, 그대로.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 억제 변수로 본다. 그 다음 왜곡 변수 결과값이 어떻게? 반대로 나온 거. 아까 대표적인 거 어떤 거? 기혼자들이 미혼자보다 자살률이 높은데, 그건 기혼자들은 나이 먹어서 그런 거죠. 나이를 뭐 하니까 통제했다 그래.
나이를 통제해 보니까 30대에서는 훨씬 더 뭐한다. 기혼자, 미혼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30대인데 통제 30대만 봤더니 미혼자 자살률이 기혼자보다 훨씬 높더라. 그렇죠? 그럴 때 변수라고 그래. 그런 것을 왜곡 변수 반대로 나오게 하는 거. 그다음 산행 변수는 무엇을 자, 우리가 매개 변수는 중간에서 영향을 주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이 종속 변수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이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 있긴 하지만 이게 무엇에 따라 상황 들을 자가 이 여학생일 때 남학생일 때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래요. 상호작용.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교수 방법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이렇게 말하고 그때 주효과는 교수 방법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 이건 주효과라고 그러고 교수 방법이 성별에 따라서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 이건 상호작용 효과로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중에 또 문제 나올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이제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타당도 신뢰도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수 아직 설명 안 했거든요. 구조대수, 조절대수가 구조대수 좀더 설명을 하나도 아니고 설명하는 건데 구조대수 무엇에 대한 이 어떤 개념을 그것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입니다. 자, 특이해서 창의성 이러면 창의성을 구성하는 거죠. 일상성, 공성 이런 것들이 구성. 이렇게 인주성 그러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명, 전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인주성을 구성하죠. 이런 것들 무슨 얘기죠? 그건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조절변수는 거기 안 써져 있어요. 여기가 안 써져 있어서 세 개 있는데 지금 빠져서 추가적으로 써져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여기 조절이다. 조절이 있어요.